안녕하십니까. 사회탐구 전문 강의 플랫폼 김용재 스쿨 S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용주 선생님이고요. 이제 대단원 4단원 우리 전북체육고등학교 내에서는 진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4단원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복습이 필요하시거나 대회 출전으로 인해서 그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4단원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4단원의 첫 번째 시간은 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들이 젓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쌀을 주식으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방식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들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또 이제 열대기후 지역과 우리나라의 이게 옷 입는 방식들도 다르잖아요. 그 이유도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라는 게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3단원에서 자연환경과 인간을 공부하면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보는 게 이번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라는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옷을 시원하게 입어야 되겠죠. 옷을 벗고 다니거나 이래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양복을 입고 다니면 땀띠 나서 죽겠죠. 이런 것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라는 것이 형성되더라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문화가 있는데 그 주변국들끼리는 약간 문화가 비슷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이 그 비슷한 문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 나라 전부 다 젓가락을 사용하고, 셋 다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이고, 셋 다 한자를 사용하죠. 한자를 기반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유사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권. 그래서 이런 같은 문화권 내에서는 유사한 생활 방식과 문화 경관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문화권의 경계는 주로 산맥과 하천, 사막 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산맥과 하천과 사막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이 넘나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넘나들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넘나들기 쉽지 않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문화권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프리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북쪽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 그러니까 건조 문화권이 형성되고, 남쪽은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 이 둘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유는 여기 가운데에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위에 있긴 한데, 자,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넘나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문화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이 만나는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깜빡하고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권이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 이 사막이 문화권을 나누는 경계가 되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문화권이 만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에는 점이지대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화권과 문화권이 잘리는 부분이 뚝 하고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 크리스트교가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만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슬람의 성격이 강할 것이고 여기는 크리스토교 성격이 강할 건데 이 둘이 만나는 이 지점은 이 둘이 혼용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곳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문화 요소들이 섞여 있는 지대, 이 점이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이지대의 대표적인 곳이 여기 동남아시아가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문화권이 접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 힌두교 문화권도 접해 있고 불교 문화권도 접해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 서양 세력에 의한 크리스토교 문화권이 여기 들어 있고 이제 동쪽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항해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 크리스토교 문화권도 섞여 있고 저기 서쪽에서는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막 오면서 여기는 이슬람교 문화권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권이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점이지대다. 이 동남아시아가 대표적인 점이지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이 겹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문화권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환경적으로 기후와 지형들과 같은 자연환경들이 영향을 주죠. 의식주 이것도 하나의 문화이죠. 그리고 같은 의식주를 공유하고 있는 그 권역을 문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대 곡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3대 곡물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뭐예요? 그죠? 그리고 아시아의 몬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게 쌀이었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런 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을 우리가 몬순 기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가 대표적이다라는 걸 살펴보시고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게 밀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재배가 되지만 자, 여기는 예외입니다. 밀은 습기가 너무 많으면 썩어요. 너무 덥고 너무 습기가 많으면 썩는데 열대기후지역은 1년 내내 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은 여기서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디귿. 그러니까 기후와 지형 적응력이 좋은 작물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옥수수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도 이걸 많이 먹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자류를 볼 건데, 여러분 교과서에 감자류가 카사바와 얌과 같은 것들을 감자류로 지금 포함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카사바, 얌과 같은 거는 열대기후에서 주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감자와 보리 같은 냉량성 작물들은 냉대기후나 고산기후에서 주로 먹더라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3단원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지? 3단원에서 했던 이야기를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황토색이랑 분홍색이 전부 다 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을 먹는 곳이 이렇게나 많은 거죠, 지금. 그지? 그리고 옥수수도 한번 볼까요? 옥수수 보면은 지금 아메리카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많이 먹고, 지금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먹고 있는 모습 보여주시죠. 초록색이었고요. 감자류를 보시면은 카사바와 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사바, 얌과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많이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리 감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추운 곳, 여기 안데스 산맥이 지나요. 여기가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서도 많이 먹고, 지금 여기 북쪽 엄청 추운 여기도 많이 먹고, 이런 모습 보여주죠. 그리고 쌀은 오로지 여기, 그지? 동아시아 위주에서만 많이 먹고 있죠. 남부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이쪽에서만 많이 먹고 있습니다. 쌀이. 그죠? 이런 모습들 살펴보면 돼요. 가옥 재료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한번 보면 사막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흙으로 만든, 주변에 모래밖에 없잖아요. 모래를 물과 함께 어떻게 배합을 해가지고 뭉쳐놓은 흙으로 만든 흙벽돌집을 짓고 살고, 산지 지역은 돌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왜냐면 주변에 돌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냉대기후 지역은 그 타이가라는 침엽수림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로 집을 짓고, 건조기후 지역은 유목생활을 해야 되니까 유목생활을 하면서 키우는 그 가축들의 가죽, 그걸 천으로 만들어서 집을 짓죠. 이제 이동식 가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또 이거 지도로도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안데스 고원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또 돌로 집을 짓죠. 산지 지역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한대기후 지역, 술록유목 하는 데죠. 술록유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가축의 가죽으로 집을 짓고요. 여기 냉대기후 지역입니다. 냉대기후 지역이다 보니까 울창한 침엽수림의 지대가 있게 되고, 여기는 이제 또 나무로 집을 짓는 거죠. 3번을 보면은 여기 흙으로 집을 짓는데 여기가 스텝기후. 그러니까 사막과 스텝이 뭐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흙으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볼 거 봤는데 방금 전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예시문항에서도 여기를 초점을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한번 쪼개봤고요. 이번에는 인문환경을 가지고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인문환경이라고 하면은 종교, 산업, 언어 같은 것들인데 먼저 종교에 따라서 한번 쪼개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종교별 신자 수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리스트교 신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이슬람교, 그 다음 힌두교, 그 다음 불교 순으로 종교별 신자 수가 많아요. 일단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종교는 상당히 많죠. 유대교도 있고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일단 이 4대 종교 정도 알아두셔라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으니까 크리스트교부터 한번 볼까요? 자, 분포는 자, 여기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서양 세력들이 전부 다 크리스트교 믿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크리스트교 문화권이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따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 지배를 받은 이 국가들이 그 크리스트교 전도를 받고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뭐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유일신 사상이고요. 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당이나 교회,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당이나 교회의 특징적인 게 십자가,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십자가 이렇게 다들 있는 거 보이시죠? 십자가, 그리고 높은 뾰족한 첨탑,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이쁘게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색색의 이런 모습을 해놓은 게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는 또 셋으로 쪼개지죠. 북서부 유럽은, 자, 일단은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한 1300년대쯤에 서유럽의 그 카톨릭과 동유럽의 카톨릭이 쪼개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유럽의 어떤 교회와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뭔가 의견 차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동유럽의 종교인 로마 카톨릭과 서유럽의 종교인 로마 카톨릭과 동유럽의 종교인 동방 정교회로 쪼개집니다. 동서교회가 분리돼요. 1300년대쯤에.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1600년대, 1700년대쯤 되면 종교개혁이 터집니다. 그럼 왜 터지느냐? 로마 카톨릭, 서유럽의 교회가 너무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면벌부라는 것을 돈 받고 팔고 이러면서 막 너무 세속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뱅이라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개신교라는 이게 교파가 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구교인 로마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로 또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트교는 세 갈래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북서부 유럽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개신교를 주로 믿고요. 남부 유럽은, 여러분 이탈리아 쪽을 남부 유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황청 거기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 유럽은 로마 가톨릭, 구교가 여전히 건재하고요. 동부 유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 한번 볼까요? 이슬람교는 건조문화권이 건조문화권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북부 아프리카에 분포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북쪽과 남쪽이 지금 종교가 다르네요, 지금.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하라 사막이 중간에 있다 보니까 북쪽의 문화권이, 북쪽의 어떤 문화가 남쪽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섞이지 못한 거죠, 지금. 자, 자세한 사항은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유일신 사상이에요. 근데 유일신 사상인데 신이 크리스토교랑 다르죠. 여기는 유일신이 알라입니다. 그리고 알라께서 말씀하신 것을 쿠란이라는 경전에 담았고 그 쿠란의 율법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쿠란의 율법에 따라서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합니다. 자, 여기는 어땠어요? 성당이나 교회와 같은 정착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얘네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이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건조문화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건조문화권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 3단원에서 배웠는데 유목생활을 하잖아요. 유목생활을 하는데 어디에 정착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메카를 향해서 절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슬람교의 사원은 여기는 성당이나 교회였고 여기는 모스크가 있죠. 메카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는 모스크죠, 모스크. 모스크의 특징은 둥근 돔과 첨탑, 아라베스크 무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일 의상도 입죠. 그러니까 막 히잡 같은 거 뒤집어 쓰잖아요. 이런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슬람교의 특징은 금식을 하는 기간이 있죠. 그 전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둥근 돔과 첨탑. 자, 여기 둥근 돔이 있고요. 사방을 지키는 이렇게 첨탑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모스크의 특징이다. 그리고 모스크 내부에는 아라베스크 무늬, 아랍인들의 무늬로 막 이쁘게 꾸며놨어요. 이게 모스크의 특징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식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금식하는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고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합니다.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자, 돼지는 일단 혼자서 땀 배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밭을 굴러야 돼요, 얘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건조문화권이 대표적인 분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돼지가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뒹굴어요. 그럼 돼지 통구이가 돼요. 돼지 통구이. 그러면 이거 돼지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또 여기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자연 환경이 이런 인문 환경, 종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들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런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뺀 이슬람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할랄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불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의 대표적인 분포는 동아시아인데 특징적인 건, 자, 여긴 유일신, 여긴 신이 없어요. 뭐 불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종교이다 보니까 뭐 특징적인 걸 크게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과 자비를 중시하고 살생을 금지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다양한 사찰들이 있고 불상과 탑들이 있죠. 그리고 승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시주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게 시주를 받아서 이렇게 얻어먹기도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힌두교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대부분 인도 지역에서 많이 발달한 문화라고, 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도 쪽에서 많이 믿는 게 힌두교다. 힌두교의 특징은 다신교예요. 자, 유일신, 신 없음 다신교.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대표적으로 신은 많은데 대표적인 신이 시바신이 있어요. 자, 발음 조심하세요. 시바신이고요. 자, 다양한 신이 조각된 힌두교 사원들, 그러니까 다신교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겐지스강을 신성하게 여기죠.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하면서 죄를 씻어내고 어머니의 강을 마시면서 이렇게 신성함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화장을 하면서 신성한 곳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신성한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더라 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특징, 겐지스강 잘 표시해 두시고 여기는 특징, 소고기가 금지되죠. 여기 소고기가 금지돼요. 자, 일단은 뭐 종교적으로는 이 소가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자연환경과 연관이 있죠. 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벼농사 지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벼농사를 지을 때 소는 정말 너무 필수적이에요. 거의 트랙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소가 있어야 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또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소를 잡아먹으면 일을 못하는데 소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종교적인 율법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경관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높은 첨탑, 십자가,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확인하시고, 이슬람교는 둥근 돔의 이런 사원이 가운데에 있고 이 사방을 첨탑들이 지키고 있는 형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교는 이런 불상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불상 많이 봤고, 뭐 힌두교 사원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 사방에 다양한 신들이 조각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크리스트교가 이 파란색, 분홍색, 주황색이 전부 다 크리스트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아메리카는 전부 다 크리스트교네요. 오세아니아도 크리스트교, 서부 유럽,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다 크리스트교예요, 지금. 보이시죠? 자, 근데 다른 점은 신교와 구교가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세 개를 나눠놓은 지금 그 지도입니다. 자, 여기 로마 카톨릭. 남쪽은 구교인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지배적이죠. 북유럽, 북서부 유럽은 이제 개신교가 지금 지배적이네요. 또 동유럽은 지금 동방정교회가 지배적이네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슬람교 볼까요? 이슬람교가 지금 북부 아프리카와 건조 아시아 지역을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먹고 있다. 자, 근데 남쪽은 왜 못 먹었을까요? 자,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다 그랬어요. 사하라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 남쪽으로 이슬람교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슬람교가 내려오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근데 여러분 14세기쯤에 신학로 개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학로 개척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럽인들이 여기를 찍고 인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를 포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막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맥락이 이해되시나요? 이 사하라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이 밑으로 못 내려왔고, 잘 못 내려왔고, 이슬람교가 제대로 못 내려왔고, 그래서 이 밑에는 원시 신앙들, 뭐 이제 나무에 신이 있고, 뭐 정령들이 있고, 뭐 이런 원시 신앙들이 있었는데, 14세기쯤에 그 신앙로 개척을 통해서 얘네가, 이 유럽 사람들이 여기를 오니까, 개척을 하니까, 여기 크리스트교를 포교하게 되고, 이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머지들 이제, 불교, 힌두교. 불교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포 범위는 넓지만 신자 수 자체는 적어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불교가 주를 이루지만 일본만의 어떤 막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만 있진 않는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분포 범위는 힌두교보다 넓지만 신자 수는 힌두교보다 적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이 주로 믿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힌두교 신자 비율이 불교보다 많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좋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산업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산업에 따라서도 농사를 짓는 문화권이 있고, 여기는 주로 정착 생활을 하고 협동노동,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문화가 발달을 하겠죠. 유목문화권도 있을 겁니다. 유목문화권은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축을 기르고 이동하는 문화가 발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 그러니까 2차, 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이런 출퇴근 문화, 도시적인 생활 모습이 발달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방금 봤었던 내용을 총정리를 해야 돼요. 종교적인 거, 산업적인 거, 이런 인문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자연환경도 고려해야 돼.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가 문화권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종류의 문화가 나타나는 범위를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럼 동양 문화권부터 한번 볼까요? 동양 문화권은 계절풍의 영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몬순 기후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벼농사가 활발하다라는 거. 몬순 이꼴 벼농사.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동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은 딱 4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교, 불교, 자, 유교, 불교, 젓가락, 한자. 이 4가지를 사용한다.
특징 4가지만 기억하시면 끝이에요. 동아시아 문화권. 그러니까 한중일 생각하시면 돼요. 동아시아 문화권은. 한중일 사람들 전부 다 젓가락 쓰고 한자에서 파생된 언어를 사용하고 유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죠? 동아시아 문화권이고요. 자, 동남아시아 아까 봤었던 그 저미지대 때 봤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이슬람 상인도 오고 크리스트교 사람들도 오고 위에서 힌두교 사람들도 오고 중국 사람들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어요. 태국은 불교를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야.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고 필리핀은 크리스트교를 믿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 이거 종교들을 외워두시면 좋은데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세게 내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계절풍 영향이 큰 곳이고 그 와중에도 동남아시아는 열대 몬순이에요. 그러니까 벼농사가 아주 활발한 지역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열대 몬순 지역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결합된 농업의 형태인 플랜테이션이 발달했다 라는 거. 자, 플랜테이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3단원에서 깊이 있게 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부아시아 보겠습니다. 남부아시아는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그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남부아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인도 이쪽에서 방금 봤었던 동아시아를 동부아시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한중일. 그리고 동남아시아 문화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오기도 좋고 여기서 오기도 좋고 이렇게도 왔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게 된 거죠. 그리고 필리핀이 여기거든요. 인도네시아가 한 이쯤에 있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유는 뭐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런 것이고. 이쪽 애들은 왜 또 그럼 불교를 믿느냐? 중국 영향을 또 받은 거죠. 또 이제 그리고 뭐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와서 여기 식민 지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미지대라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남부아시아 보겠습니다. 인도를 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예요. 그치? 불교와 힌두교의 발상지이고 불교도 인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세 침입이 잦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어요. 인도의 향신료나 차 같은 거를 서양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인도는 힌두교를 주로 믿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예요. 그리고 스리랑카는 또 불교가 주된 종교이고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있더라라는 거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문화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 문화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높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원지이고요. 영국, 프랑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을 했고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기원지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제 잘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자, 크리스트교인데 크리스트교가 셋으로 쪼개졌었어요. 자, 일단 북서부 유럽은 어떤 종교의 비율이 높다? 개신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혼합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발생지이다 보니까 일찍이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경제 수준이 높죠. 북서유럽은. 그지? 잘 확인을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이름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게르만족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영국식으로 앵글로 섹슨족이 여기 주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북서부 유럽은 앵글로 섹슨족이 주된 민족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남부 유럽 볼게요. 이건 라틴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는 어떤 종교의 비율이 높다? 크리스토교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고온 건조하니까 어떤 농업이 발달했다? 수목농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많은 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발달했어요. 동부 유럽 보겠습니다. 슬라브족, 되게 유명한 민족이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은 민족이라고 유명하죠. 이 슬라브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크리스트교 중에서 어떤 종교? 동방정교회의 신자 비율이 높죠.
동부 유럽은 이제 다른 뭐 북서부 유럽이나 남부 유럽에 비해서 농업 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약간 낙후돼 있거든요. 위에 애들보다. 자, 그리고 이제 구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 라는 거 살펴보세요. 네, 해서 이렇게 유럽 문화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북서부 유럽 문화권, 남부 유럽 문화권, 동부 유럽 문화권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건조 문화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건조 문화권의 핵심적인 분포, 북부 아프리카. 자, 여기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건조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일 때 이렇게 건조 문화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도 잘 확인을 해두시고, 건조 문화권의 특징은 유목 생활을 한다라는 점. 건조하니까요. 그리고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죠. 우리 이거 3단원에서 이미 한 거니까 거기서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 대부분이 여기는, 자, 지금 아까 봤었던 그 분포에 이슬람교 문화 분포가 그대로 있죠. 지금 딱 보시면, 그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해요. 이런 특징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건조 문화권의 분포는 이렇게이고, 얘네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사용한다 라는 점. 그리고 아프리카 문화권 볼까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중남부 아프리카일 때. 자, 그러니까 건조 문화권의 이 북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이렇게 아프리카 문화권이 따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열대 기후가 나타나다 보니까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약간 이 수풀이 우글창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교류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을 통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문제는 유럽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 아프리카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서구 열강들이 얘네를 독립시켜주면서 국경선을 부족 단위로 해준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쪼갭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족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일직선을 쫙쫙 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래 버리니까 당연하게도 지역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부족은 이렇고, 나라는 이렇고, 한 나라에 여러 부족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팍 발생하는 거예요. 부족의 경계가 국경에 불일치하니까 나타난 현상이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토착신앙, 나무의 신이 있고 정령들이 있고 이런 토착신앙의 비율이 높았는데, 유럽 식민 지배 이후에 크리스토교 신자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크리스토교 신자 비율이 높은 거예요. 아까 원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이 제대로 넘어오지 못했고, 근데 또 얘네들이 이렇게 오면서 지나가면서 여기 식민 지배를 하다 보니까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크리스트교가 많이 높아졌고, 이런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열대기후 지역은 어떻게 여기가 열대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밥 빌어 먹고 산다 그랬어요. 어떤 농업을 통해서? 일단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그 카사바와 얌과 같은 것을 뜯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진국의 자본과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결합돼서 하는 플랜테이션 농업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 아메리카 문화권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들, 자, 여기가 일단 유럽인들이 개척한 동네예요. 아메리카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영국인들 또 유럽인들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만들어난 이런 문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진출했고 원주민 문화가 거기에 또 있고,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이 가져온 풍토병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노동을 시킬 사람이 부족하니까 노예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미국은 다양성의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주민 문화, 다양한 유럽인의 문화, 아프리카의 문화, 다양한 문화들이 결합되면서 정말 좀 창조적인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부터 보면, 앵글로 아메리카, 아까 이름 비슷한 거 보지 않았나요? 북서부 유럽에 앵글로 섹슨족이 있다 그랬었는데, 자, 일단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을 적어봅시다. 리오 그란데 강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리오 그란데 강, 여기가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이렇게 해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북서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특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근데 북서부 유럽의 주된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앵글로 섹슨족.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인 거예요.
그리고 북서부 유럽은 어떤 종교가 우세했죠? 그리스도교 중에서 개신교가 우세했고, 그리고 영국이 주로 지배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언어가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도 활발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축복받은 동네예요. 농산물 키우기도 되게 좋아다. 이렇게. 자,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고요.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라틴족의 지배를 받은 곳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교가 우세요? 라틴족이 지배를 했으니까. 남부 유럽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가톨릭. 그리고 남부 유럽 중에서도 주로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혼혈 인종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포르투갈의 왕세자부터가 여기 와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혼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고대 문명,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세운 고대 문명들이 있어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고대 문명들이 발달했더라라는 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오세아니아 문화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식민 지배 받았으니까 여기도 영어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종교 신자 비율이 높아?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아. 여기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관광산업 발달하고, 자, 그리고 여기도 되게 축복받은 땅이에요. 농축산물 키우기 되게 좋고, 광산, 그러니까 석탄과 철이 아주 많이 자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잘한다라고 하긴 좀 그러지만 석탄과 철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의 수출이 활발합니다. 최근 원주민 문화들이 이렇게 있는데 소멸 위기에 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북극 문화권 볼게요. 북극해 연안의 한대기후 지역들인데 기온이 낮아서 농경에 불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다 공부를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나머지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북극 문화권, 맨 위에가 북극 문화권, 이렇게 북극 문화권이고, 여기 이렇게 여기 전체를 아메리카 문화권이라는데, 북쪽 리오그란데 강을 중심으로 북쪽을 앵글로 아메리카, 남쪽을 라틴 아메리카, 여기 오세아니아 문화권이고, 자, 여기 동양 문화권인데 한중일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고, 그 남쪽을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고, 인도 쪽, 그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쪽을 남부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한다. 여기가 전체가 유럽 문화권이고, 그 남쪽에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일대를 건조 문화권이라고 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문화권을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한다. 이런 거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거 다 맞춰갔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치고요. 자, 이제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고 문화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볼 거예요. 문화 변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회 구성은 대다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문화 변동의 원인을 살펴볼 건데, 문화 변동이 일어난 내부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적인 원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회 내부에서 문화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그 국가 내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어쨌든 원인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중에 양상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분명히 원인이다. 자, 그럼 이 내재적 원인은 뭐가 있냐면 발명과 발견이 있어요. 자, 발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발견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발견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몰랐던 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대표적이에요. 바이러스도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 조선시대 때도 감기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콜록콜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거는 탕약 먹으시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를,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된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 끌어당기는 힘은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찾아낸 거죠, 새롭게. 새롭게 꽂혀가지고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발명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 발명.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이 1차적 발명이에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발명한 게 1차적 발명이고, 대표적으로 활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활을, 그러니까 나무에 엮어서 줄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는 활을 발명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적 발명이라는 게 있는데, 2차적 발명은 기존의 발명품에서 활용된 생산수단을 기술을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해서 발명하는 거. 뭔가 있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활이 있었잖아요. 이 활을 쏘다 보니까 띵 소리가 나는 거야. 띵 소리가 나니까 이거 소리로 악기로 만들 수 있겠구나. 현악기가 발명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외재적 원인 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원인이에요. 외부적인 원인. 그러니까 문화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그 국가 외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외재적 원인을 보면 얘도 똑같이 원인이라는 점 잘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변동이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문화 변동을 만드는 원인이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원인이라고.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우리 문화 변동의 원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치? 다른 사회와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뭔가가 우리에게 전해져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외재적 원인은 문화 전파가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가 외부에서 문화 변동의 원인이 있다면 밖에서 뭔가가 들어와야지. 그 전파가 외재적 원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해져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걸 발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는 네모라는 게 없었어. 근데 이제 A라는 국가에 네모라는 게 있고 B라는 국가엔 그런 게 없었어. 이게 우리나라에 전해져 들어오면 네모라는 새로운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새로운 걸 발명했다라는 게 아니라 A에 있었던 게 들어오면 B라는 국가에서는 이게 새로운 거니까 그런 의미로 쓴 거라는 거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문화 전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직접 전파는 이런 거예요.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전파가 되는 거야.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루어진 전파가 직접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 전파라는 거야. 인적 교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를 한다거나 누군가 이주를 해? 사람이 직접 간 거죠. 무역을 해? 이것도 사람이 직접 간 거지. 전쟁을 해?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거지. 이러면서 전파가 이루어지면 직접 전파. 두 번째, 간접 전파는 직접적인 인적 교류가 없어요.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가 되면은 그걸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접 전파는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이 매체, 인터넷, 책, 텔레비전과 같은 이 매체에 의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간접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자극 전파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일단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전파가 되었어요. 전파되어 왔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게 자극 전파예요. 대표적인 게 이 이두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문자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자가 넘어와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만의 문자 체계인 이두라는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이제. 체로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로키 부족이라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 식민 지배를 받잖아요. 영국 사회의 문화 요소, 영어라는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체로키 문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극 전파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회에서 문화가 넘어왔다라는 게 전파잖아요. 직접 전파든 간접 전파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그건 상관없이 전파가 되어 들어왔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자극 전파다. 자, 그럼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그냥 문화 변동이 그래서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왔니? 이런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재적 변동과 접촉적 변동을 볼 건데 둘 다 일단 결과라는 거. 아까 위에 원인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재적 변동은 한 사회의 문화체계 내에서 발생한 변동의 결과예요. 이걸 내재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원인이 되어서 이 변동이 발생했겠어요? 내부에서 발생한 거니까. 발명과 발견이 원인이 되었겠죠.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접촉적 변동은 그러면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발생한 문화 변동의 결과인데 뭐가 원인이 됐겠어? 문화 전파가 원인이 됐겠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화 전파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화와
들어온 문화가 부비부비를 하면서 발생한, 접촉을 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을 하면서 발생한 변동이라는 점에서 문화 접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접촉적 변동을 문화 접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발생한 결과다. 도식으로 한번 살펴보죠. A와 B국에서 A라는 문화 요소가 있었고 B라는 문화 요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문화 접변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일단 전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가 일단 되고 거기서 이제 B국에 있었던 문화와 전파되어 온 문화가 부비부비를 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걸 바로 문화 접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문화 접변을 좀 구분을 해볼 건데, 문화 접변 과정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서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창씨 개명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강제적 문화 접변의 예시고, 자발적 문화 접변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일제강점기라는 그 키워드에 꽂히시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라멘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라멘을 자발적으로 들여오면 그거는 자발적 문화 접변인 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봤으니까 문화 접변 결과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죠. 문화 접변 결과에 따라서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문화 공존, 병존이라는 것은 병존, 나란히 병자예요. 나란히 존재한다, 공존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란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문화 요소가 들어왔고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는데 이 둘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식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바깥에서 들어왔어요.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어요. 그랬을 때 A와 B가 모두 있는 거. 이게 문화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종교가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존에 있었던 문화 요소는 불교였습니다. 불교였는데 그리스도교가 들어오죠. 이 둘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지? 이게 문화 공존, 문화 병존이다. 자, 문화 동화 한번 볼까요? 문화 동화는 기존 문화가 다른 사회,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에 의해서 기존의 문화가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에 흡수되어 버리는, 동일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문화가 새롭게 들어온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으니까 이 기존 문화 요소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가 있고 기존의 문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기존에 있었던 문화 요소가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세로 쓰기를 했었어요. 세로로 이렇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상소문 쓸 때 이렇게 세로로 쓰잖아요. 우리는 원래 세로 쓰기였다고. 근데 일제강점기가 지나면서 가로 쓰기가 들어옵니다. 가로로 쓰는 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쓰세요? 글 쓸 때? 괄호로 쓰시죠? 세로로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사극에서밖에 못 봤잖아. 그지? 이게 문화 동화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기존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사회의 문화에 동일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 문화의 정체성은 상실됐습니다. 우리의 세로 쓰기 문화는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A가 아니라 B가 들어가도 되나요? 그거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B가 되면은 자기 걸 지켜낸 거잖아요. 기존 문화 정체성이 상실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B가 될 수 없고 A가 들어가야 된다. 자, 문화 융합 보겠습니다. 문화 융합은 자, 똑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들어왔고 기존에 있던 문화가 있어요. 이 둘이 부비부비를 했더니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도식으로 나타내면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가 있고 기존의 문화 요소가 부비부비를 했는데 완전 새로운 게 나온 거야. 이게 문화 융합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김피탕을 되게 좋아해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당히 끔찍한 혼종이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화 요소인 김치,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피자, 탕수육, 이 세 개가 섞여서 이상한 게 만들어졌어요. 기존에는 없었던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원래 이런 메뉴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이 셋을 짬뽕시켜서 새로운 음식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게 문화 융합인데 이 문화 융합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진 않았죠. 김피탕 속에 김치가 들어있긴 하잖아. 그죠? 그 정체성이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그래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걸 오로지 그 문화 동화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저항을 볼 건데요. 제가 이 표 바깥에 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문화 접변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화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제적 문화 접변 상황 속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식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전파되어 온 문화 요소를 거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정촉사 운동 같은 것들, 그래서 이게 문화 저항이에요. 그냥 그 저항하는 그 현상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 사악한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거부하려고 해, 이제. 이런 현상이 문화 저항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막 설명을 돕기 위해서 A 플러스 B라고 한 건데, 사실 이 둘이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화 저항. 그냥 뭔가가 들어왔어. 근데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기존의 것을 지키고 새롭게 들어온 것을 쳐내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문화 저항이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문화 접변이라고 할 수도 없다. 부비부비 자체를 하지를 못한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하려고 하니까 이제. 됐죠? 네. 그러면 주의해야 될 사항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파와 접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파가 되어도 접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봤었죠? 문화 접변이라고 하려면 전파되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회의 문화가 있어요. 이 둘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접변이 일어나는 건데, 전파가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전파가 이루어졌어도 접변은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관심하면. 그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둘을 잘 구분하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발명과 자극전파와 문화영업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세 가지가 왜 헷갈리냐면 셋 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죠. 발명은 그 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고요. 자극전파는 뭔가가 들어왔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고요. 문화융합은 뭔가가 들어왔고 우리 것과 부비부유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가. 특히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접변의 결과인 것과 접변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접변의 결과인 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그치? 문화융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접변의 결과가, 그러니까 발명 자극전파는 접변의 결과가 아니고 문화융합은 접변의 결과이고. 이것도 도식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걸 좀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그 내부에다 한번 이거 적어 모아 주세요. 여기 A국, B국, A국, B국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화융합부터 볼게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국에는 A라는 문화 요소가 B국에는 B라는 문화 요소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얘가 이렇게 전파되어 와요. 일단 이게 문화융합은 문화 접변이잖아요. 접변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전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파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전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둘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접변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화융합에 대한 설명이니까 A 플러스 B의 결과 뭐가 나오는 거야? C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화융합이에요. 자, 이제 자극전파 볼까요? 자극전파는 A국에는 문화 요소가 있어요. B국에는 뭐가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A국의 문화 요소가 B국으로 전파가 됩니다. 자, 근데 B국에는 이것과 관련된 문화 요소가 없어요. 부비부비를 할 수가 없네. 근데 A를 또 그대로 사용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자극전파예요, 지금. 다른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두문자로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중국에 한자라는 문화 요소가 있었어요. 비국, 우리나라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근데 한자가 전파되어 왔네. 근데 이걸 그대로 쓰긴 싫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두문자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마 자리가 없을 테니까 밑에다가 빈 공간에다 써도 됩니다. 원래 자문화 요소가 없었어요, 자극전파는.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접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 문화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이제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사회에 고유한 어떤 전통적인 가치 있는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는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하고, 전통 문화는 고정된 상태로 이어져 왔나요? 아니죠. 이게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전통 문화도 그냥 계속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도태돼요. 전통 문화라는 것도 계속 발전되어 와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럼 전통 문화의 역할이 뭐냐? 이런 기능이 있죠. 우리 온돌 문화, 우리만의 전통이지 하면서 사회 유지, 통합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는 어떤 특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 고유성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글에 대한 약간 자부심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체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화 고유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통 문화가 유지되어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각각의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들이 살아있어야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하니까요. 이제. 그럼 우리가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사실 뭐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빨리빨리.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이렇게 했고, 활동 과제가 부여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학생 그리고 교사의 코멘트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A, C가 나와 있으니까 각각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이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확산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확산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간접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런데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공존, 문화 접변의 결과는 공존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C 한번 볼까요?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여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강요하자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변발 문화로 대체되었대요. 문화 동화가 나타났구나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학생 A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생이 A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기억으로 인해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대요. 이거 틀렸네. 그래서 실제로 문화 변동의 요인만 이렇게 설명했대요. 자, 그럼 기억의 간접 전파를 잘 썼다라는 이야기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 동화가 아니라 니은, 공존이죠. 그죠? 니은은 공존이죠. 자, 그래서 간접 전파, 공존이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고, A와 달리 C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럼 B를 보면 B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의 사례래요. 그랬더니 모두 옳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직접 전파랑 문화 융합의 사례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보면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인들이 들여온 카톨릭교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성모상이 탄생하였다가 들어갈 수가 있네요. 자, 멕시코의 토착 신앙, 기존에 있던 문화가 있었고요. 에스파냐인들이 들여왔어요, 카톨릭을. 자, 근데 아까 식민 지배했다 그랬죠. 그 배경식 떠올리시면서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그 둘이 일단 결합을 했네? 해서 새로운 게 나왔네? 문화 융합까지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나를 한번 볼까요? C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했는데 요인과 양상이 모두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직접 전파와 동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동화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거는 사회문화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사회문화 문제를 가져와 봤고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땡땡은 갑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즐겨온 을국 아이돌 음악에, 자, 갑국에서 일부 애들이 이미 이 을국 아이돌 음악에 즐기고 있었대요. 일부가 즐기고 있었대요. 이미 갑국에서는 문화 공존이 일어나고 있었네요. 그치? 그치? 그치. 을국의 아이돌 음악에 갑국의 대중음악의 색깔을 입혀서 갑국에서 창작된 작품이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공존은 이미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공존되는 와중에 그 두 문화 요소가 부비부비를 하면서 새롭게 창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융합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는 갑국의 대중음악 요소를 을국 아이돌 가수 노래에 녹여낸 새로운 음악 형식이다.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갑국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땡땡을 수출하였고, 자, 그러니까 지금 간접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갑국뿐만 아니라 을국에서, 자, 그럼 을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간접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얻은 후 병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자, 병국에도 간접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을국의 아이돌 음악은 병국의 음악 시장을 장악해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화된 정도는 아니죠. 그냥 젊은이들은 이걸 즐기고 뭐 기존의 자기들 거는 자기들이 즐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또 공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갑국에서는 자극 전파는 그 어디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고요. 갑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공존이 나타나고 있네요.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나지 않고 갑국에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을국과 병국 모두에서 직접 전파에 의한, 둘 다 간접 전파네요. 갑국, 을국과 달리 병국에서는 문화 동화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죠.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하죠.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제가 뭔가를 잘못 클릭해가지고, 네. 문화 상대주의. 네. 자, 이 파트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서. 자, 일단은 문화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문화는 다양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문화라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옷을 막 시원하게 입고, 한대기후 사람들은 따뜻하게 입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그 사회에서 공유하는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해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결혼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어떤 부족이든지 간에 결혼에 대한 문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식이 사회마다 다 다르죠. 결혼 문화의 구체적 양상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복 결혼을 했었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양복 결혼을 했었고, 또 이제 뭐 어떤 부족들은 뭐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이 있겠죠. 이런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다른 점도 있더라.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특수한 상대적인 것도 있더라.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문화 절대주의부터 볼 건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교과서에서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 절대주의는 어떤 태도냐? 절대적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를 우열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전제는 이런 거죠.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한다. 이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문화는 평가를 해야 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문화 절대주의자들의 전제는 뭐냐면 문화의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문화가 다른 이유가 뭐냐? 걔네가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쟤네가 미개해서 그래. 지금 덜 발달해서 그래.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제. 아프리카 애들의 문화는 왜 저래요? 그러니까 이 절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아직 덜 발달해서 그래. 얘네가 발달하면 우리랑 똑같은 문화가 나타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문화 절대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 문화 절대주의는 크게 둘로 쪼개져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이 절대적 기준이 자기 문화인 거야.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가 열등하다고 보는 것이고,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 왜 이렇게 별로지? 미국 건 이렇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의 장점은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있겠죠. 우리 문화 최고야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통합에도 기여를 하겠죠.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근데 역기능은 너무 자기 것에만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자기 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막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를 고수하려고 하고 외국의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거가 최고야. 저런 거 안 받아도 돼. 이러면서 우리나라 것만 고수하고 점차적으로 고립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국제적인 고립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가 최고니까 다른 나라 거 절대만 안 받아들여. 우리나라 거가 최고야 이렇게 고수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제적 고립이 초래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 거가 최고니까 너희도 우리나라 걸 써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걸 강요하고 문화적으로 식민 지배하려는 이런 현상, 문화 제국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게 우리 문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화 사대주의. 장점이 이거예요.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자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장점. 단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문화 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자, 이제 방금 문화 절대주의를 봤습니다.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자, 이번엔 문화 상대주의예요. 문화의 상대성에 약간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까 봤었던 문화 절대주의는 보편성에 초점을 맞춰서 보편적이지 못한 애들은 열등해. 보편적인 애들은 뭐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라면 문화 상대주의는 이제 상대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화라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전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 같은 건 없어.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의 적응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그 문화가 만들어진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고려하고 각 사회의 문화가 지닌 그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문화가 나타나게 된 맥락을 고려해서 그 문화의 어떤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굴해내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화 상대주의가 드러날 수 있었던 이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뭔가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지? 열대기후에서는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경이 너무 더우니까. 그 적응에 대한 적응 방식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거 미개해, 열등이 좋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 문화적 다양성 보존에 상당한 기여를 하겠죠. 문화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자,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에 명예살인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이 결혼을 했다가 파혼을 당합니다. 이혼을 당합니다. 이혼을 당하면 그 여성 집안의 남동생이나 오빠가 너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러면서 살인을 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쿠란의 율법에 그런 명예살인을 허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네요, 여러분. 하나의 문화지, 이것도. 이해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면 안 되죠. 그것까지 이해를 해주면 그건 극단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이해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신체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문화 상대주의를 추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지켜줘야 될 최소한의 것들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문화는 이해해줘야지. 틀린 게 뭐가 있어? 그냥 이해를 해줘야지. 그냥 다를 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뭔가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문화라는 거 그냥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사회에서 보편윤리 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 관점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래서 보편윤리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될 최소한의 이런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보편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던가 생명을 존중하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보편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는 아까 방금 봤었죠?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문화라는 걸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지켜줘야 될 어떤 그 존엄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윤리상대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요. 자, 윤리상대주의도 약간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랑 결이 같은데 윤리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어떤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보는 게 이 윤리상대주의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보편윤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 윤리상대주의로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문화,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를 구분하면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적으로 한번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름답게. 일단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문화가 지니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문제가 되니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자기 문화와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한번 성찰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마지막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방금 전에 했으니까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느냐 이걸 살펴볼 건데, 사실 수능에서 주로 출제할 내용은 밑에 내용,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정책, 여기만 좀 낼 거리가 있지 이 위에는 사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사회를 공부하면서 약간 윤리적인 측면도 가져가야 되니까 윤리 공부한다, 인문학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집단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옛날엔 단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만 살아가고는 공간이다 라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미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거의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죠. 그럼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거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확산되게 되고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지게 되면서 이제 그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문화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오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김피탕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새로운 게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창조 능력이 향상되고, 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선진국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네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 통합이 저해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청국장이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청국장을 구해가지고 청국장을 집에서 끓여 먹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약간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끓여 먹었는데 옆집에 어떤 덩치 큰 어떤 아저씨가 살고 계셨는데 그 냄새를 맡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쾅쾅쾅 거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의 막 싸우기 직전까지 간 이런 썰을 듣고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다음.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너포비아, 포비아라는 게 엄청 싫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포비아 범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런 제너포비아가 발생하기도 하더라. 자,
자,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사회 부적응 그리고 빈곤에 빠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양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단일 민족을 지켜야 돼. 여기서 탈피해서 우린 세계 시민이야.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 세계의 한 시민의 구성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동등하게 서로를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관용의 자세를 함양해야 되겠죠. 편견과 차별 없이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고 문화상대주의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뒤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다문화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주민들을 적응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그들을 적응시키는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다문화 교육 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약간 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양한 정책들과 관련된 여러 담론들을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이주민 정책에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용광로 정책과 샐러드볼 정책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용광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제 여기 이걸 다 집어넣을게요. 이제 토마토도 집어넣고 파프리카도 집어넣고 상추도 집어넣고 또 뭐 있나요? 여기 당근도 집어넣고 자, 다 집어넣었어요. 무슨 맛이 날 것 같아요? 여기서 푹 떠서 먹으면 용광로 맛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 맛은 용광로 맛이 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상추가 들어와도 토마토가 들어와도 이 파프리카가 들어와도 결국에는 용광로, 하나의 용광로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용광로 정책입니다.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자, 그럼 얘는 어때요? 이 샐러드에 있는, 샐러드가 지금 섞여 있긴 섞여 있어요. 근데 파프리카 한번 먹어보세요. 파프리카 맛이 나요. 토마토 한번 먹어보세요. 토마토 맛이 나요. 상추 먹어보세요. 상추 맛이 나요. 각각이 섞여 있긴 하지만 각자가 제 맛을 내고 있어요. 각자가 제 맛을 내고 있다고요. 이런 것처럼 각자가 제 맛을 낼 수 있도록 섞여야 된다. 이게 샐러드볼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용광로 정책은 방금 말했었던 것처럼 각자가 제 맛을 내면 안 돼요. 하나의 맛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문화가 들어와도 그걸 다 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들어왔으면 한국인이 되어야지 한국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동질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화주의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자기만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 가치 속에서 융화되도록 흡수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동화주의 정책, 용광로 정책입니다. 지금 샐러드볼 정책은 어땠어요? 각자가 제 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다양성과 공존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 다문화주의 정책의 핵심은 뭐냐? 이주민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과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섞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샐러드볼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맛을 내면서도 섞여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징들 보겠습니다. 자, 용광로 정책은 기존 문화의 이주민 문화를 흡수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식을 그려보면 A를 이주민 문화라고 하고 B를 기존 문화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주민들이 자기 용광로 정책, 동화주의 정책 같은 경우에 이주민들이 자기 문화를 버리고 기존의 문화에 융합되어야 되잖아요.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B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존 사회 문화에 흡수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용광로 정책이다. 자,
자, 주류 문화와 이주민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고요. 자, 그럼 장점이 뭐냐? 공통의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 외국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편하겠죠. 이거 장점이지만 문제는 이런 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자기만의 어떤 문화, 복색 이런 걸 하고 싶지만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샐러드볼 정책은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대등한 공존이 핵심입니다. 대등한 공존을 추구하는 게 샐러드볼 정책이에요. 얘도 한번 도식을 그려보면 이주민들의 문화가 있고 기존의 문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합쳐도 대등하게 이렇게 공존을 하는 거예요. 대등하게. 그치? 이주민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샐러드볼 정책이다. 그래서 문화가 다양하게 보존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각자가 자기만의 색깔만을 내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만의 색깔만을 내고 있으면은 막 이슬람교 막 믿고 크리스트교 믿고 막 이래.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나는 이슬람교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뭔가 좀 결집되는 그 압축력은 좀 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슬람교 사람이야. 한국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중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슬람교 사람이야. 나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체감, 연대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사실 2번 단원이랑은 약간 상관이 없고 우리 문화변동 파트에서 했어야 됐는데 거기가 약간 학습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기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우리 문화권 공부하면서 방금 봤을 거예요. 여기 건조 문화권입니다. 저기. 자, 그러면 가지역이 침엽수 아니지, 이건 냉대기후 지역에서 침엽수로 집을 짓죠. 여름 개정풀 이거는 열대 몬순 기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무슨 가가 이러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행전 조사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이때 창시되었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금식, 순례들을 해난다는 걸 알게 됐대요. 자, 그럼 저게 창시되었다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졌다고 했었대. 없었던 게 만들어졌어. 그럼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죠. 자, 니은 한번 볼까요? 자, 니은 보시면 니은 앞에부터 보셔야 돼요. 자, 최초의 모스크는 기둥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해놨대요. 이 정도였대, 이 정도.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첨탑들만 이렇게 세워놓은 거지, 이렇게. 근데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 건축에 사용됐던 돔 양식이 이때 들어와서 지금의 모스크가 만들어졌대요, 지금. 자, 그러면은 원래 문화 요소였던 이 첨탑들 그리고 이 돔 형태 거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스크, 원래 모스크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잔티움의 형태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 문화융합 맞죠? 이 문화융합이죠.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에서 모두 이거는 문화 동화에만 쓸 수 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와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모두 믹스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백호주의, 대표적인 동화주의 정책입니다. 를 내세우면서 아시아계 등의 이민을 제한했다. 원주민의 자녀를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하여 주류 집단의 언어와 생활 양식 등을 강요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양식들을 너가 배워, 그대로 해. 동화주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맞는 말이네요. 자, 제가 근데 왜 여기서 정답차를 안 하느냐?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저런 거. 자, 그럼 니은.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이네요. 그죠? 자,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는 A에 속한 국가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어디 식민지배 받았다 그랬어요? 영국 식민지배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A에 영국이 있나? 있네요. 얘도 맞는 말이네. 자, B는 이슬람교 신자수가 크리스트교 신자수보다 많다. 맞아요, 이거? 틀리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트교 이야기할 때, 크리스트교 문화권 이야기할 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문화권은 크리스트교가 주라 그랬어요. 여기 사하라 사막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지만 사하라 사막 밑쪽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그랬고
근데 신학로 개척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여기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크리스토교 포교를 해서 크리스토교인들이 더 많다 그랬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그죠? 답은 4번이에요. C와 D를 구분하는 경계는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대단원 4단원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약간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학습지 잘 채워 넣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사회원 4단원 강의를 맡았던 김용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